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박혜원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저는 최적화를 이용한 사족보행 로봇의 설계 및 지능 제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랩은 그 유명한 그 휴보랩 밑에 소속되어 있는 DRCD 랩을 이끌고 있고요. 간단히 이제 연구실 소개를 하자면은 보행 로봇, 그러니까 다리가 달려있는 그 보행 로봇의 디자인이라든지 제어, 그리고 상태 추정, 이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연구는 이제 액추에이터 디자인, 이 보행 로봇에 들어가는 이 구동기를 디자인하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족보행 로봇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족보행 로봇의 설계, 제어, 이런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족보행 로봇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랩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보여드리면은 그 로봇을 이제 구동하는 구동기 중에 유압 구동기라는 구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압 구동기를 이용한 사족보행 로봇의 설계 및 설계 및 제어기 설계, 그리고 유압을 이용한 이족보행 로봇의 설계, 그리고 제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유압보행 로봇들은 저희 랩에서 이제 밸브라든지 그 실린더라든지 그 펌프 같은 것을 전부 랩에서 만든 로봇들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그만 사족보행 로봇인데요. 발을 좀 특별히 좀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많은 표면에 이 미세한 이 침들이 박혀가지고 마찰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로봇입니다. 그렇고요. 이외에도 뭐 비전이나 그리고 슬램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하고도 콜라보레이션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카이스트 윤성희 교수님 랩하고 같이 연구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전 시스템을 가지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행 패턴을 바꾸어서 장애물을 피해서 보행하는 뭐 그런 연구 결과이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이제 윤국진 교수님 협업하는 것은 비전 센서, RGBD 센서라든지 라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의 앞에 있는 그 장애물 그리고 지형 지물을 3차원 매핑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같이 개발하고 있고, 요거는 전기과의 그 명현 교수님과 같이 하는 연구인데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비전이나 그 IMU 센서를 이용한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저희 랩은 최근에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과제를 시작해서 저희 랩에서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었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약 45kg 크기에다가 무게가 약 45kg이고 몸 길이는 약 0.7m 정도 되고 다리 길이도 한 0.7m 정도 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라든지 컴퓨터 같은 거 다 안에 달려 있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보시다시피 빠르게 달리기도 가능한 그런 로봇이고요. 지금 현재 약 최대 속도는 시속 10.8km 정도 되고요. 미터 퍼 섹으로는 약 한 3m 퍼 섹 좀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려면은 우선은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로봇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세 가지 보행 로봇의 연구 분야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내가 로봇을 굉장히 빨리 달리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드웨어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뭐 다리 디자인이라든지 구동기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어 같은 경우는 로봇의 모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모델이 첫 번째는 자유도가 엄청 많은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 로봇에 굉장히 많은 이제 구동기라든지 제어 입력이 있는데 뭐 모터의 토크라든지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라든지 그리고 다리를 어디다 내릴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제어 입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어 입력을
어떻게 조정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로봇의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제어 문제. 그리고 이 로봇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IMU 센서가 있어서 로봇의 이제 뭐 각속도라든지 몸의 각속도라든지 그리고 액셀러로미터가 있어서 이제 가속도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로봇의 조인트에 엔코더가 달려 있기 때문에 로봇의 키네매틱스 정보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시그널과 정보를 어떻게 조합해야지만 우리가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지, 예, 그런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문제도 최적화를 이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최적화 문제는 이제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우선 코스트 펑션이 있고요. 어떤 코스트 펑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죠. 컨스트레인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어떠한 펑션이 0과 같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펑션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수학적인 조건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뭐 코스트 펑션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되게 쉽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 최적화 알고리즘을 어떻게 저희의 연구에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학 그 최적화를 이용해서 디자인 그리고 컨트롤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블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컨트롤, 에스티메이션 문제로 나눠볼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 수학적인 그 최적화 문제로 포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요때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로봇의 모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로봇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난리지, 그리고 이러한 난리지랑 모델을 이렇게 수학적인 폼으로 바꿔주는 아날리티컬 메소드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델 예측 제어기, 그러니까 MPC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제어에는. 그리고 에스티메이션은 팩터그래프 메소드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수학적인 포뮬레이션 바꾸게 되면은 보행 로봇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은 하이 디멘셔널 문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로봇의 제어 주기에 제대로 빨리 풀어야 된다는 그런 리얼타임 컨스트레인트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봇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비선형성이 있고, 그리고 논컨벡스한 문제로 때로는 포뮬레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핸들링 해야지 로봇이 이제 제대로 걷게 되는 거고요.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을 마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이제 바꿀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트라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컴팩스 아니면 논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로 바뀌거나 때로는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변수의 일부분의 변수는 정수형인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를 이용해서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빨리 안정적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이 솔버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QP 솔버라든지 SQP 솔버라든지 시퀀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솔버라든지 아니면 디퍼런셜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짜서 실기도 하고요. 그리고 믹스드 인티저 논리니어 프로그래밍 솔버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상용 솔버를 쓰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솔버, QP 솔버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만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래닝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강화학습 같은 러닝 베이스드 컨트롤 알고리즘 아니면 뭐 딥러닝 방법을 섞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의 이제 디자인인데요. 저희 로봇은 이제 MIT 치타에서 최초로 제안한 프로프레세티브 액추에이터 디자인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져다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밑에 보이듯이 MIT 치타2에서 쓰여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MIT 치타1이랑 치타2에서 이제 쓰여가지고. 그래서 이거의 이제 핵심은 하이토크 모터와 로우 기어 레이저 기어 박스를 이제 혼합한 그 액추에이터 디자인을 제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MIT 치타2 이외에 그 후에도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이러한 디자인 패러다임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MIT 미니 치타라든지 고스트 로보틱스, 팀 로보틱스, 유니트리에 있는 여러 로봇들이 이런 프로프레세티브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구동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프레세티브 컨트롤 액추에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어 레이쇼 선정입니다. 이제 우선은 좋은 모터를 써야 되고요. 그 하이 토크, 그러니까 모터, 고출력 모터를 써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어 레이쇼 선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 레이쇼 선정할 때 우선은 기어 레이쇼를 내가 뭐 6대 1이든지 8대 1이든지 12대 1이든지 대충 정해놓고, 그럼 기어 레이쇼에 따라서 모터가 낼 수 있는 그 토크와 각속도의 구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구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션을 이룰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통 트라지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은 여러 제어기 설계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또 돌아가서 이제 기어 레이쇼를 바꾸고 다시 또 이 과정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로 디자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2017년 아이로스에 제안한 것은 이런 것을 따로 나누지 말고, 이런 시퀀셜한 방법을 하지 말고 기어 레이쇼를 트라지티브 옵티마이제이션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풀자. 그러면 좀 더 옵티멀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어 레이쇼를 포함한 논리적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제안을 했고, 뭐 이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를 만들었고요. 이런 프레임워크로. 이번에 저희가 2022년 이크라에서 제안한 것은 좀 다릅니다. 이거랑.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모터 셀렉션하고 스윙 트랙을 정하고, 로봇의 동력학 모델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고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고려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굉장히 중요한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어 레이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어 레이쇼는 사실은 이거는 아무 숫자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어 레이쇼는 내가 이제 기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기어를 조합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변수죠. 사실은 기어 레이쇼가 아니라 기어의 개수, 기어의 이빨의 개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어의 이빨의 개수를 옵티마이제이션에 포함을 하자. 네, 이런 아이디어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어의 이빨의 개수가 선택이 되면은 그거로부터 이제 기어 레이쇼는 선택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바꿨고, 기어의 이빨의 개수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변수로 넣게 되면은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기어 박스를 디자인할 때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고려해야 될 이러한 고려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게 로봇의 모터의 컨피규레이션입니다. 모터를 어떻게 배치하냐.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건 이제 패러럴 컨피규레이션 해가지고 모터 두 개가 로봇의 바디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모터가 로봇의 힙, 어깨를 조정하고, 니 모터가 이제 무릎을 조정하는 모터입니다. 이 모터가 몸체에 다 둘 다 달려 있는 그런 디자인 패러럴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힙 모터가 니 모터를 돌려주고, 니 모터가 무릎 조인트를 돌려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힙 모터랑 니 모터가 둘 다 몸체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선택한 게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처음 나온 미니어터 디자인이고요.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힙 모터, 니 모터 사이에 이제 다리가 들어가가지고 로봇의 전체적인 그 넓이가 좀 넓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롤 모터를 좀 설치하기 좀 어려운, 디자인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한 거는 힙 모터랑 니 모터를 놔두고 힙 모터의 중공, 그러니까 비어있는 축 안으로 니 모터의 축을 통과시켜서 거기에 이제 니 기어를 아웃풋에 장착시키는 그런 구조를 선택하였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새로 제안한 구조는 아니고 이미 유니트리 에일리언고에서 제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선택을 했고, 그 방식을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터의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 모터가 여기 보면은 힙 모터의 선기어의 빈 공간을 이제 통과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니 기어가 달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 기어 박스를 잘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선 기어가 굉장히 많이 작아지면 안 되거든요. 선 기어에 최소 이빨 개수가 있습니다. 이 이빨 개수보다 작게 되면은 언더컷 현상이 생기게 돼서 이빨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요. 이러한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그리고 이 니모터의 축이 힙모터의 선 기어를 통과해야 되니까 힙모터의 이빨의 개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힙 링기어가 저희는 힙 스테이터 안에 이제 장착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힙 스테이터의 직경보다 힙 링기어의 직경이 작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힙 링기어의 이빨의 개수가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니 링기어가 이 힙 스테이터의 외경보다 작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저희가 유선기어를 썼는데 이 유선기어가 조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넣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포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들 넣고 그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포뮬레이션을 로 바꾸게 되면은 믹스드 인티저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이제 몇 개의 변수가 인티저, 왜냐면은 이제 기어 이빨의 개수가 정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되고요. 네, 저희는 이거를 믹스드 인티저 논리니어 프로그래밍 솔버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이제 기어 레이셔는 여기 기어의 이빨의 개수는 그렇고 이렇게 되고요. 계산된 내용은 기어 레이셔는 힙 모터인 경우는 4, 그리고 니 모터인 경우는 7.93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구동기 디자인을 가지고 로봇의 메카니컬 디자인을 하였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 생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의 이제 디자인의 특징은 이제 과신전이 가능하다, 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앞뒤 구문이 없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한 360도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힙모터가 보통 이렇게 되면은 힙모터, 니모터가 있는 시리얼 구조에서는 니모터의 모터선이 꼬이게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없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디자인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로봇이 어떻게 뛰는지 이런 것은 컨트롤을 보여드리고, 예, 설명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적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로봇의 제어기를 설계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MPC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 모델 예측 제어기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사족보행 로봇의 제어기를 설계하고 있고요. 이 모델 예측 제어기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러한 로봇의 원하는 모션, 그리고 로봇의 동력학을 고려할 수 있는, 그리고 로봇의 여러 가지 제한 조건, 뭐 모터의 토크가 어느 이상 넘으면 안 된다, 뭐 모터의 조인트 벨로시티가 어느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러한 제한 조건을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매 시간마다 빨리빨리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나이트 타임 옵티마이 컨트롤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내가 현재 0초 있으면은 앞으로 한 0.4초 정도만 앞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0.4초 정도의 옵티멀한 제어 입력을 구하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어 입력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스텝에서의 이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앞으로 0.4초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어 입력을 입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컨트롤 인풋을 구해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굉장히 짧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거죠. 네. 그래서 제어 입력을 구하는 거고요. 이런 제어 NPC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우선은 모델을 고려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로봇의 제한 조건을 익스플리시트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저희는 NPC를 이용해서 로봇의 제어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NPC 제어기를 설계하려면 첫 번째는 옵티멀 컨트롤 프로블럼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네,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티뉴어스 다이내믹스에서 포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디스크리트 다이내믹스로 옮기게 되고,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옵티멀 컨트롤 프로블럼을 바꾸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테크닉을 통해서 바꾸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옵티마이저 문제로 바꾸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QP나 아니면 시퀀셜 쿼드라틱 프로그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QP 솔브를 통해서 제음력을 빨리빨리 구하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력학이 저희가 이게 R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입니다. 네, 그래서 로봇의 애티튜드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나타낼 수 있는데,
보통 이것을 오일러 앵글로 바꿔서 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어떤 그 매니폴드 상에서 존재하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최소의 숫자로 파라미터를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구하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일러 앵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앵글로 이제 바꿔서 동력학을 리포뮬레이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일러 앵글을 쓰면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짐발락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컨피규레이션에 딱 가면은 로봇의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가.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싱귤러리티가 생기면은 이제 로봇의 제음력이 발산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일러 앵글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로봇이 얼마나 에러가 있는지 현재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에러 계산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피규레이션에 있는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디자이어드 포지션과 내 현재 포지션이 얼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같은 동일 위치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똑같은 에러가 나오길 바라는데 이제 오일러 앵글을 쓰게 되면은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그 에러 값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어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오일러 앵글이 아니라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직접 다루게 됩니다. 네. 근데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니폴드 상에서 존재하게 되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베리에이션 베이스드 리니어레이션에서 3바이옴 벡터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동력학이랑 코스트 펑션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뮬레이션 하면은 리니어 MPC 포뮬레이션 바꾸게 되고요. 이거는 이 과정 같은 건 너무 수학적으로 좀 많이 복잡하니까 우선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리니어 MPC인데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매니폴드 상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수행되는 그런 MPC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니어 MPC입니다. 논리니어 MPC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MPC 문제가 SO3, 그러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그 매니폴드 상에서 이루어지는 최적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문제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학적인 리트랙션 매핑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꾸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코비안과 헤시안을 또 따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코비안, 헤시안 구하는 방법론들을 저희가 논문에 제시를 하였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아이로스에 이제 제시를 하였고, 자세한 수학적인 포뮬레이션 같은 거는 이 논문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슬램이라든지 그 비주얼 이너셜 내비게이션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쓰이는 수학적인 방법론이었고 저희가 이것을 이제 모델 프리딕티브 제어기, MPC 제어기로 옮겨온 그런 최초의 포뮬레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오일러 앵글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QP 문제로 변환을 시켜서 아니면 시퀀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문제로 변환을 시켜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컨택이 돼 있을 때가 있고 로봇의 발이 공중에 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오른쪽 다리가 컨택이죠. 여기 같은 경우 왼쪽 다리가 컨택이고 여기 같은 경우 왼쪽 다리는 공중에 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이 수학적인 문제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네, 당연히 다른 문제가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정을 할 때 왼쪽 다리가 떠 있다는 가정이 있고 여기는 오른쪽 다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가정이 있고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블렘 포뮬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QP 서버를 쓰면은 이제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원 스타트 스트래테지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전 스텝에서의 솔루션을 현 스텝에서의 이니셜 컨디션을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풀게 만드는 그런 스트래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 스트래테지 쓰면은 대부분은 괜찮은데 문제 포뮬레이션이 갑자기 바뀔 때 계산 시간이 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웜 스타트 스트래테지를 쓰는 보통 이제 액티브 셋 베이스드 메소드를 쓰면은 웜 스타트 스트래테지 쓰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을 배제를 하고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의 개수가 굉장히 크다는 또 문제점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옵티마이제이션 변수가 약 210개인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이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1초에 100번씩 풀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했냐 말씀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새로운 QP 서버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 스타트 스트래티지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QP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쓴 방법은 프라이멀 듀얼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IEEE RL에 2019년에 출판된 논문을 보시면 자세히 알고리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테크닉이 나와 있어요. 이미 이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네스트러프 토드 스케일링이라든지 프리딕터 코렉터 메소드 이런 서치 디렉션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같이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티마이즈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같이 변수가 이제 210개고 뭐 컨스트레인트의 개수도 뭐 100개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옵티마이즈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QP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이러한 큰 매트릭스, 이게 500 by 500 정도의 매트릭스죠. 이런 매트릭스를 인버스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이 QP를 풀려면은. 그럼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500 by 500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는 거는 매틀랩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이거를 1초에 100번씩 풀게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1초에 100번이 아니죠. QP 같은 경우는 이러한 KKT 매트릭스 인버전을 한 10번 정도는 해야지 풀리거든요. 그러면 1초에 1000번은 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실시간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이 KKT 구조를 매트릭스 구조를 보면은 요 하얀색이 다 그 컴포넌트가 제로인 부분이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숫자가 실제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인 경우는 굉장히 하얀색, 그러니까 제로로 돼 있는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크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얼마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인버스를 구할 때 그냥 인버스를 하지 않고 요 매트릭스에 특별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LDL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팩터라이제이션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트릭스의 곱으로 바꾼 다음에 요걸 순서대로 인버스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빨리 풀리게 돼요. 첫 번째로. 근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KKT 매트릭스의 논제로 컴포넌트, 그러니까 제로가 아닌 컴포넌트가 전체 매트릭스 컴포넌트의 1.6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25만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 중에 약 4,000개만 제로인 부분이 있는 그런 스파스한 매트릭스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스파스한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이 스파스한 구조를 잘 이용해서 LDL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0이 굉장히 많이 꽉 차 있는 L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0이 꽉 차 있는, 많이 차 있고 0이 아닌 부분이 굉장히 희귀한 이러한 L 매트릭스 구하게 되면은 이 LDL 트랜스포메이션 된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AMD 퍼뮤테이션 통해서 KKT 매트릭스를 스파시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KKT 매트릭스 변환을 시키고요. 이 변환된 것을 LDL 트랜스포메이션으로 L 매트릭스로 구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보듯이 그냥 변환시키면은 논제로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제로가 아닌 컴포넌트가 3만 개인데 AMD 퍼뮤테이션 통해서 매트릭스 변환시킨 다음에 LDL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되면 L 매트릭스에 논제로 컴포넌트가 4,000개를 주게 됩니다. 약 한 8배 주게 되죠. 그래서 요걸로 인버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파스 구조를 이용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빨간색 부분만 그 숫자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파트거든요. QP를 풀 때. 그래서 요 빨간색만 변화시키는 또 LDL 트랜스포메이션 구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저희가 바꿔야 될 논제론 컴포넌트는 약 2,849개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알고리즘과 컨버전스 프로퍼티가 좋은 알고리즘과 그리고 스파스 스트럭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이용하게 되면은 QP 서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 출판됐을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QP 서버들을 비교했는데 저희께 이제 가장 빠른 것으로 나왔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파이썬에서 이용할 수 있게 파이썬 바인딩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저희 솔버랑 여러 가지 다른 큐피 솔버랑 비교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벤치마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규모가 그러니까 스몰 프라블럼 변수의 개수가 좀 작은 문제에서는 저희께 제일 빠른 걸로 나왔고 변수가 좀 많은 문제에서는 저희께 이제 두 번째로 빠른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버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점이 뭐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에도 잘 실리고요. 굉장히 단순한 C 코드로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GitHub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큐피서브를 이용해서 시퀀셜 쿼드레틱 프로그래밍 솔버를 만들고 실제 로봇에 이제 적용시켰습니다. 실험 동영상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약 10.8km 파워, 3m/s으로 뛰는 그런 영상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로봇이 걷고 있을 동안 제가 발로 옆으로 찼는데 잘 극복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슬로우 모션을 보면은 이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나무판이 깔려 있어서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운데도 잘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무릎으로 찍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실험 결과긴 한데 이 실험 데이터를 녹화를 해서 다시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플러팅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델 예측 여기가 앞으로의 로봇이 가야 될 미래 같은 것을 예측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차는 순간 로봇의 그 모델이 예측하는 트랙터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델 예측저기가 성공적으로 잘 그 제어 입력을 구하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문제입니다. 상태 추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봇이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네,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런 알고리즘을 할 수 있고 이 로봇 같은 경우 저희 로봇 같은 경우는 조인트에 달려 있는 엔코더로 조인트의 앵글이라든지 벨로시티를 알 수 있고요. 로봇에 있는 IMU로부터 로봇의 절대적인 각 위치 그리고 액셀러로미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시그널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지 우리가 로봇의 상태를 잘 추정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이러한 시그널들을 팩터 그래프 방법, 맵 에스티메이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 맥시멈 아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팩터 그래프라는 그래피컬한 방법론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IMU랑 바이어스 시그널이라든지 로봇의 키네매틱스 정보들이 로봇의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을 관계식으로 좀 나타내는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팩터 그래프란 방법을 통해서 상태 간의 이 관계를 나타내고 요것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변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변하게 되고요. 이 옵티마이제이션 코스트를 설명해 드리면은 IMU로부터 나오는 팩터, 그러니까 우리가 IMU로부터 나오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을 컨스트레인트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미니마이저 해야 된다. 이런 코스트로 놓고 마찬가지로 이제 키네매틱스 그리고 벨로시티, 포지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저 문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옵티마이저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코스트가 있을 때 이것을 합쳐가지고 최대한으로 다 작게 만드는 네, 그런 문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스테이트 에스티 문제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각각의 IMU라든지 키네매틱 포지셔닝이라든지 키네매틱 벨로시티 이러한 것은 팩터라고 그러는데 이 팩터 간에 얼마만큼 믿을 것인가 또 그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믿을 것인가는 이 팩터의 이제 코베리언스로 나타낼 수 있고요. 코베리언스의 인버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의 인버스만큼 웨이트를 주는 거죠. 이 코스트 간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트 에시먼트를 옵티마이저 문제로 바꾸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거 풀 때는 또 QP 메소드가 필요가 되고 시퀀셜 쿼드레틱 메소드 이런 문제를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런 문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미 내비게이션 하는 분들이 알고리즘을 많이 내놨는데 보통 거기에는 이제 비주얼 센서 카메라랑 IMU를 섞어서 이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도 이 다리의 키네매틱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걸을 때 이제 다리의 발이 움직이지 않는 조건으로부터 이 로봇이 어떤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지는 이 로봇의 조인트 앵글이라든지 조인트 벨로시티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키네매틱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할 때는 로봇의 컨택이 포인트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팩터들이 여기 있고요. 키네매틱스 팩터, 그리고 포지션에 대한 키네매틱스 팩터가 있고요. 근데 보통 보행 로봇이 이 컨택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미끄러운 데 걸을 때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돌멩이 위를 걸을 때는 당연히 컨택이 계속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컨택이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 아까 같은 이런 팩터를 그냥 넣게 되면은 당연히 로봇의 상태 추정이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로봇의 풋 벨로시티를 우선은 직접적으로 구하고요. 그 전에 그 전 스텝에서의 로봇의 스테이트와 현재 센서 메저먼트로부터 로봇의 풋 벨로시티를 구하고 이렇게 구한 풋 벨로시티가 어느 이상이 되면은 어느 스레스홀보다 높아지면은 이걸 미끄러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풋을 이용한 팩터는 믿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팩터를 제거해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네. 또 그거를 이용한 이제 실험을 보여드리면은 이거 MIT 미니치타 네. 네이버 랩스에서 제공받아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얀색 바닥에 붕산가루를 뿌려가지고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프릭션 코피시트가 한 0.2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계속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미끄러지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면은 아까 같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로봇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 돌멩이 위를 걷는 건데 당연히 로봇의 풋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검은색이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파란색이 저희 에스티메이터 결과물이고 빨간색이 기존에 있던 결과물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은 여기 컨택트 인베리언트 익스텐드 카널 필터를 이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꽤 에스티메이션 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돌 위를 걸을 때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꽤 많이 차이가 나게 되죠. 네. 이렇고요. 여기 테이블에 나왔듯이 저희 꽤 많은 케이스에서 제일 좋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요것은 로봇의 이제 페일러 비디오인데 저희가 이제 로봇을 실험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로봇이 이제 여기 트레드밀을 밟게 된 거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렵죠. 이것을 극복하기가. 그래서 만약에 저였으면은 이 트레드밀에 있는 다리는 가만히 있고 오른쪽에 있는 다리만 계속 움직였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트레드밀 위에서 재빨리 발을 떼거나 네, 그런 식으로 그 컨택 시퀀스를 변경시켜서 이것을 극복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희 MPC 알고리즘은 이러한 컨택 시퀀스를 바꾸는 실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알고리즘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로봇에 이제 제어를 할 때 컨택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까 보였듯이. 그래서 컨택 시퀀스가 이제 중요한데 보통 자족보행 로봇, 자족보행 동물 같은 경우는 컨택 시퀀스가 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속도가 느릴 때는 워크 게이트로 걷고 속도가 중간 정도일 때는 말의 경우는 트롯으로 걷고 아니면 빠를 때는 갤롭으로 걷는 네, 뭐 그런 게이트 시퀀스 아니면 컨택 시퀀스를 갖게 되고요. 제가 MIT 치타2 연구를 할 때는 우선은 동물이 어떻게 스탠스 타임과 스윙 타임을 바꾸는지 그런 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다양한 속도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제어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요거는 이제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총 9가지의 컨택 셋, 시퀀스 셋을 만들고 그 9개에서 이제 골라주는 RL 그러니까 강화학습 제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알고리즘은 강화학습으로 하고요. 그리고 로우 레벨 이제 그 제어는 이제 모델 베이스로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다리가 4개니까 총 그 컨택 조합의 개수는 16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9개만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했더라고요. 네, 뭐 그런 면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게이트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뭐 그런 연구를 진행했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컨택 시퀀스를 아니면 게이트 시퀀스를 매 0.1초마다 바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여기서 이제 16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6개 노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도 16개 노드가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하고 16개 노드가 있고 선택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선택을 해서 컨택 시퀀스를 구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이제 트리 서치 문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브루트 포스를 찾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둑이 문제인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에 그거를 이제 굉장히 깊은 트리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 알파고 같은 경우는 MCTS라는 알고리즘 썼습니다. 그 모델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는 알고리즘 썼고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선택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저희도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게이트 시퀀스를 풀자 이런 아이디어로 제안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었고 그래서 로봇의 그라운데이션 포스는 모델 예측 지역기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로봇의 컨택 시퀀스는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로 푸는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과 아니 플래닝 알고리즘을 아니면 트리서치 알고리즘을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그런 아이디어로 제안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여기 이제 스피드마다 게이트 시퀀스 어떤 게이트 시퀀스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듯이 트롯 게이트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여기 보이듯이 이제 그러니까 느린 속도에서는 트롯 게이트가 제일 좋고요. 페이스라든지 바운딩은 좀 안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근데 하이 스피드로 갈수록 이제 바운딩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MCTS로 선택한 컨택 시퀀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발을 떼고 붙여라 이런 거를 전혀 주지 않고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알고리즘 통해서 게이트 시퀀스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게이트 시퀀스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죠. 속도마다 그래서 게이트 시퀀스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MCTS로 구해진 게이트 시퀀스가 가장 옵티멀한 코스트를 보여줌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푸시 리커버리인데요. 로봇을 이제 강한 힘으로 푸시했을 경우 어떤 경우가 가장 좋은 어떤 게이트 시퀀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인가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MCTS가 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봇의 힘을 가함에 따라서 게이트 시퀀스가 거기에 어댑티브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가족 보행 로봇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보행 로봇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의 게이트 시퀀스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까? 뭐 이런 문제를 푼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삼족 보행 로봇인데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죠? 비대칭적인 모양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뚱뚱한 로봇인데 희한한데 이제 다리가 달려있는 그런 우리가 실제로 이런 로봇을 만들 건 아니지만 이러한 로봇마저도 잘 걷게 만드는 게이트 시퀀스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본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드밀이 이제 왼쪽 화면에 있는 케이스인데 요 빨간색인 경우는 프리크션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아예 0입니다. 프리크션 코에피션트가. 이런 상황에서 컨택 시퀀스를 어댑티브하게 바꿔가지고 이 로봇이 이것을 견딜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측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트롯 게이트로 고정했을 때, 그리고 MCTS를 이용해서 게이트 시퀀스를 바꿀 때 현저하게 이제 제어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게이트 시퀀스를 선택하는 문제를 믹스드 인티저 쿼드라틱 프로그램으로 또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MIQP를 이용한 방법론이랑 MCTS를 이용한 방법론이랑 뭐가 더 성능이 좋을 것인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MIQP는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 있으니까 코스트는 더 좋게 됩니다. MCTS보다. 근데 MCTS보다 평균적으로 아주 좋지는 않고요. 대신 MCTS는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MIQP보다. 여기 부분은 이제 3배 이상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현저하게 빠르게 만들면서도 코스트는 아주 많은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행 로봇의 디자인이라든지 제어 그리고 에스티메이션 문제를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다른 뭐 서치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딥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강화학습 문제랑 이렇게 혼합을 해서 보행 로봇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강화학습이라든지 뭐 딥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최신 좀 연구 트렌드를 좀 많이 반영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로봇 연구실 사진이고, 그리고 저희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 펀딩 에이전시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랩에 이제 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 앞으로 대학원생이 될 분, 그리고 포스닥이 될 분, 그리고 학부 연구생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로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 발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대답하면 되나요, 제가? 예, 보시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효 학생이 질문하신 질문이 첫 번째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적 보행 로봇의 로봇 개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자적 보행 로봇이 아직은 휠 로봇이나 뭐 트랙형 로봇보다 아주 그러니까 더 비싼 비용을 치르서 쓸 만큼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발전 가능성은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비전 센서들을 이용해 가지고 주위 환경 같은 것을 파악한 다음에 굉장히 큰 단차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동 보행 로봇이 그렇게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러한 그 비전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주행 알고리즘, 뭐 그리고 모션 플래닝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지면은 분명히 휠 로봇이나 트랙 로봇이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지형을 안정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아직은 조금 비싸긴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그리고 최인구님이 질문한,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족, 5족, 6족 등 다양한 구조의 많은 보행 로봇이 있을 것 같은데 2족, 4족 보행 로봇에 집중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6족 보행 로봇은 이미 연구가 많이 됐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고요. 사실은 특수한 분야에서는 6족 보행 로봇이 더 좋기도 합니다. 뭐 가령 뭐 쉽게 보면은 곤충 같은 경우는 다 6족이죠. 6족. 6족 보행 로봇은 장단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안정적이죠. 특별히 제어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되는데, 안 좋은 점은 이제 좀 속도가 느립니다. 6족 보행 로봇들은 게이트 시퀀스도 혹시 복잡하고 로봇의 무게도 좀 무거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6족 로봇이 필요한 분야가 또 제 생각에 있는 것 같고요. 5족이나 3족은 저희가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시도하기 좀 꺼려진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뭐 특별히 과학적으로 더 안 좋은 시스템이라는 건 증명은 저희가 못했지만 이미
저희가 이제 생명체로부터 로봇을 어떻게 만들지 좀 아이디어를 얻는데 3족이나 5족 생명체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뭐 다 조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미 잘 된 이그젠플이 있으면은 그거를 저희가 빌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족이나 4족은 이미 성공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라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4초라는 것은 솔직히 튜닝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봐도 안 되고 너무 짧게 봐도 안 되고요. 너무 길면은 이제 너무 옵티마이제이션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요. 저희가 튜닝 파라미터로 선택을 한 겁니다. 0.4초도 되고요. 0.5초도 되고요. 조금 바꿔도 됩니다, 사실은. 네, 굳이 0.4초일 필요는 없습니다. 액추에이터 모터 등을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제작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런 모터나 이런 것을 기술 개발을 해야지 우리나라 기술 내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로봇 같은 경우는 좀 크기가 크거든요. 무게도 무겁고. 근데 좀 큰 모터는 싼 모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모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샀는데 그 기어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거든요. 기어박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기어비에 굉장히 성능이 민감한데 저희는 뭐 7대1, 6대1, 6.5대1 이런 기어 레이쇼, 특정한 기어 레이쇼 하고 싶은데 당연히 이제 그걸 만족시키는 기어박스는 상용품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게 됐습니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하는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직경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들을 못 구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액추에이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볼 때 휠과 사족의 비교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교육용으로 볼 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교육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로봇의 지능이다, 아니면은 로봇의 내비게이션을 연구한다. 그러면 굳이 사족보행 로봇을 할 필요는 없고요. 사족보행 로봇을 한다는 것은 사족보행 로봇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키네매틱스를 고려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높은 장애물을 갈 수 있다든지 뭐 그래서 굳이 교육용으로 할 때 뭐 사족보행 로봇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많이 또 비싸고요. 보스턴 다이닉스의 아틀라스 정도의 로봇 개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하시라 보시나요? 보스턴 다이닉스 같은 경우는 유암 로봇 쓰는데 이 유암 로봇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을 다 커스텀으로 만듭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커스텀 만들고요. 저희도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한 정보는 모르고 스펙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 공개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발표 초반에 보여드린 유압 이족 보행 로봇이 이제 아틀라스를 참조라기보다는 아틀라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틀라스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웃기긴 하지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연구 성능을 보이는 이족 보행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틀라스를 제외하면은. 문현기 씨가 질문한 건데요. 게이트 시퀀스 3족 특이 케이스 등 해석해 보신 것은 시스템 고장 감지 등 고려해서 수행하신 연구이신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방향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족보행 로봇이 뭐 다리가 하나 고장났을 때, 다리가 뭐 2개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게이트 시퀀스를 고쳐야 되는지 되게 좀 재미있는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그냥 흥미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재명님이 질문한 지금 개발하신 사족 로봇의 응용 분야와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응용 분야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응용 분야와 적용 분야를 고려해서 디자인하고 있는 로봇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봤을 때 뭐 이 정도의 페이로드를 이 정도의 속도는 해야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 리서치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한 거고요. 특별히 뭐 어떤 용도로 이 로봇이 쓰여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람이 가기 위험한 뭐 곳에 투입시키는 뭐 원자력 발전소 아니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사 목적이라든지 이런 데 쓰일 수 있겠죠. 네. 이종원 님이 질문한 보행 로봇 시뮬레이션 하실 때 사용하신 툴은 무엇이고 지면 모델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관련 연구자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모델을 직접 만듭니다. 상용 툴을 쓰지 않고요. 저희가 그냥 매틀랩으로 직접 저희가 동력학을 유도해서 쓰고요. 지면 모델링은 NPC 같은 경우는 지면 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컨텍스트 시퀀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 모델링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지금 컨텍스트 시퀀스가 고정돼 있지 않은 MPC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면 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 많이 쓰는 뭐 리지드 모델 있잖아요. 인일리스틱 컬리전을 가정하는 그 모델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상용은 아니고 이미 있는 동력학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긴 하는데 라이심이라든지, 근데 이것을 할 때는 MPC로 개발된 제어기를 테스트, 밸리데이션 할 때만 이제 쓰게 됩니다. 네. 이정우 님이 질문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전기 모터 대신 유압을 이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크기 이하로 가면은 전기 모터가 유리한 점이 있고, 어떤 크기 이상으로 가면은 전기 모터가 아닌 유압이 좀 더 유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크기에서 그런 현상이 생긴 저도 분석은 해본 적 없는데, 전기 모터가 장점을 보이는 그런 크기의 레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것은 학문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뭐 논문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DK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ETH 애니메일 경우 RL 비전을 사용해 산을 오르는 등 굉장히 로버스트한 보행을 보였는데 옵티멀 컨트롤 기반의 보행은 머신러닝 기반의 보행 대비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ETH 애니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진행을 했죠. 저도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저희도 그것을 보고 이제 뭐 그거를 보고 시작한 건 아닌데 이미 RL과 MPC를 섞어야 된다, 아니면은 RL로 가야 된다, 이런 연구 방향을 좀 잡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옵티멀 컨트롤 기반의 보행은 저희가 아까 푸시 리커버리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푸시 리커버리. 이거 저희도 이렇게 제가 그거를 차가지고 쓰러뜨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굉장히 세게 쳤거든요. 근데 절대 잘 안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RL 기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스테이트나 경우에 대해서는 컨트롤러의 성능을 보장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푸시 리커버리를 뭐 RL 할 때 시뮬레이션에 넣었다. 근데 내가 예상치 못하게 더 세게 들어왔다. 뭐 그러면은 이제 보장은 안 되는 거예요, RL 같은 경우는. 네. 근데 MPC 같은 경우는 특정한 스테이트 경험에 의해서 쌓인 게 아니라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최적화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가정하지 않았어도 그것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모델링 하지 못하는 동력학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MPC 경우는 발이 땅과 붙어 있다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미끄러진 지형 같은 데 갈 때는, 가령 굉장히 미끄러진 지형을 얼음바닥을 걷는다 생각을 하면은 보통의 걸음걸이, 똑같은 걸음걸이로 절대 안 가거든요. 보행 걸음걸이를 바꾸거든요, 사실은. 근데 NPC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유규형님의 질문인데요. 스케일러리티 측면에서 개 정도의 사이즈에 적용된 모델을 말이나 또는 그 이상의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적화를 다시 수행해야 되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가 직접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최저가 다시 한번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저가 수행하는데 시간은 별로 안 걸립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믹스드 인티저 논리의 프로그램 푸는데 뭐 한 5분 정도면 풀리더라고요. 네, 5분 내에서 10분 정도? 네. 송진영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컨택트를 다루는 트라이트 오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컨택 인플을 실어야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램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을, 이들을 비교해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램 장점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쪽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문제를 다룬 지는 뭐 오래 안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믹스 인티저는 사실은 포뮬레이션만 되면은 글로벌한 솔루션을 주는 거죠. 네, 글로벌한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근데 직접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믹스 인티저 베리어블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실은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는 이게 내가 예측 가능한 시간 만에 풀릴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제가 인테리어 포인트 방법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QP를 풀 때 인테리어 포인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 형태를 줘도 그게 QP 폼이면은 이터레이션 넘버가 굉장히 일정해요.
디테일 정보가 뭐 내가 10으로 고정해 놓고 풀어도 옵티멀리티에 굉장히 접근한 솔루션이 언제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믹스드 인티저 문제 같은 경우는 믹스드 인티저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솔버의 알고리즘상. 네. 이게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은 아닌데 뭐 브랜치 앤 바운드 방법 이런 방법을 풀긴 하는데 이게 뭐 옵티멀리티가 얼마만에 나온다 그런 개런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짧게 걸리기도 하고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또 특히 인티저 베리어블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런 단점이 있고요. 컨텍 임플리시트 트라이트 옵티마이징 같은 경우는 이게 리니어 컴플레인터리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서 풀게 되는데 이 리니어 컴플레인터리 컨스트레인트가 수학적으로 되게 좀 뭐라 그러지? 뉴메리컬리에 되게 안 좋은 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옵티마이징 돌려보면은 잘 수렴이 안 돼요, 사실은. 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거를 컨스트레인트를 릴렉세이션을 보통 하죠. 예, 릴렉세이션 해서 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고, 네, 뭐 그 정도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 벨트의 늘어난 같은 것까지 뭐, 그거는 이정우 님이 질문하신 건데, 타이밍 벨트는 저희는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좀 센 걸 썼어요. 당연히 타이밍 벨트 같은 경우 안에 이제 철인지 같은 금속 재질로 된 심이 박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뭐 그렇고요. 현재 보여주신 연구 결과의 페이로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저희는 한 20-30kg는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페이로드를 최적화하기 위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네. 연구하신 다중 보행 로봇의 다음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되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빨리 비전 센서를 붙이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 비전 센서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형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 과제 제안서를 쓸 때 50cm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다. 50cm면 엄청 크죠. 지금 ETH 애니멀 같은 경우는 논문을 보시면은 30cm 장애물일 경우 약 70%의 성공률로 극복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50cm 장애물은 아직 극복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50cm 장애물을 가려면은 지형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로봇의 모션을 플래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정적인 모션은 안 되고 점프 같은 그런 다이나믹한 모션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네. 그런 모션들을, 동적인 모션들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굉장히 큰 장애물, 그래서 이런 사족보행 로봇이 굉장히 그 험한 지형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가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생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랩 연구하는 게 재밌다고 느끼시고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